안녕하십니까. 별지기 마을 촌장 다락방 별지기 이강민입니다. 천문학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천대업 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기 박준섭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표준 이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지금 박준섭 선생님께서요 몸살기가 있으시다라고 하셔서 지난번 우리 천대업 얕 세 번째 시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고 몸이 안 좋으면 별 보지 않으시는 걸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그런 발병도 있고 해서 그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번에는 쉬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2020년 5월 5일 나사 허블 사이트에서 루만 16A라는 갈색 외성에서 마치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줄무늬 구름이 발견되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뉴스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딱 천문학자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런 아마추어 천문학자하고의 관심의 포인트가 확연히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해 뉴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의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실제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 이제 요약된 거기 때문에 실제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내용. 하지만 이제 아마추어 천문인들, 이제 저 같은 아마추어 천문인들은 이 뉴스에서 어떤 측면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만 16A라는 갈색 외성에서 마치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줄무늬 구름이 발견되었다라는 뉴스예요. 그런데 이 뉴스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요, 이 루만 16A라는 갈색 외성에 줄무늬 모양의 어떤 이 대기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름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었던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루만 16A라는 별이요, 6.5광년, 태양으로부터 6.5광년 거리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인 거리 지표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굉장히 가까운 것이고, 우리 태양으로부터는 세 번째로 가까운 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5광년이라는 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먼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줄무늬 구름이 무슨 가시광선으로 이렇게 촬영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평광 측정을 통해서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만 16A에서 출발한 빛이 루만 16A의 대기에 있는 구름을 통과를 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평광된 빛만 남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평광되지 않은 빛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평광된 빛과 평광되지 않은 빛을 역추적해 보니 루만 16A라는 별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의 패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만 16,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만 16A의 대기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루만 16A의 대기가 이럴 것이다라고 추론해낸 바로 평광 측정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루만 16A가 이제 갈색 외성이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빛도 못 내고 복사가 굉장히 약한 거죠. 이제 그런 천체들이 많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외계 행성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광 측정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외계 행성의 대기도 조사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만 끝나면 사실 재미가 좀 없잖아요. 무덤덤하고 재미가 없는 뉴스죠. 사실 천문 뉴스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 천문인 입장에서 이 뉴스에서 재밌는 요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3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갈색 외성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루만 16A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루만 16A라는 별은 루만 16B라는 별과 함께 이중 별계를 이루고 있는 별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이중별인데, 그런데 이름은 2013년에 이제 이 별을 발견한 케빈 루만이라는 분이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천문학자 케빈 루만께서. 그래서 이름을 땄는데 이 이름이 공식 명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공식 명칭은 뭐냐?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그 WISE J104915.57 마이너스 531906.1AB입니다. 예, 공식 명칭이 상당히 복잡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공식 명칭이 읽는 법이 있어요. 우선 제일 앞에 오는 그 영문자 있잖아요. 이거는 그 해당 천체를 발견한 혹은 탐사한 탐사 장비 혹은 탐사 프로그램의 이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WISE로 시작되니까 WISE라고 이제 하는데, 요게 뭐냐면 광대역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광대역 적외선 탐사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Wide Field Infrared Survey Explorer라는 위성의 이름을 이제 딴 겁니다. 그 약자를. 그 다음에 이제 J 다음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적경과 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104915.57 마이너스 531906.1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 이제 먼저 적경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적경 10시 49분 15.57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남반구인 거죠. 마이너스 53도 19분 6.1초에 있다. 요게 이제 북반구에서 발견됐으면 마이너스 대신 여기 플러스가 옵니다. 예. 이런 이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름 보면은 괜히 뭐 어렵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일 앞에 나오는 WISE, WISE,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투매스, 그것도 이제 뭐 투 마이크론 올스카이 서베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HP는 너무나 잘 아시죠. 뭐 히파루크스 위성이 해서 예, 뭐 이런 게 온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숫자들은 적경과 적이다. 마이너스가 오면 남이고 플러스가 오면 북이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와이스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그 관측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까쯤에 그 와이드 필드 인프레어드, 그러니까 그 적외선으로 관측했다. 그럼 적외선으로 관측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그 복사가 이제 많이 약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갈색 외성도 그렇고 외계 행성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적외선 탐사 위성이면 아 이런 대상이겠구나. 그리고 뭐 그 CXOU로 시작되는 천체들이 있어요. 그 CXOU는 이거는 이제 오실레이터, 이게 뭐 발진기라고 하던데 이거를 사용한 장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오실레이터를 사용한 것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강력한 자기장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제 발생하는 천체들, 뭐 중성자별이라든가 뭐 마그네타라든가 이제 아 이런 천체겠구나. 뭐 그 정도까지 아시면 굉장히 그 많이 아시는 거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갈색 외성은 별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 질문을 제가 좀 해봤어요. 이게 대답하려면 갈색 외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색 외성이 뭐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브라운 드워프라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갈색 외성은 실패한 별로 불린다고 합니다. 행성보다는 거대하지만 그 중심 핵에서 열핵 반응을 촉발시키기에는 질량이 부족하여 빛을 내지 못하며 오로지 적외선 파장에서만 미약한 복사를 만들어내는 별. 그 질량 범위는 그 목성 대비 13배에서 80배 수준의 질량을 갖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별지기들끼리 모여도 그렇고요. 여기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이제 천문지도사 연수를 해도 그렇고,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천문지도사 연수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별의 정의, 별이 왜 스타인지 아냐. 스스로 타기 때문에 스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은 스스로 타야 된다는 거죠. 열핵 반응에 의해서, 중력 수축 열핵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탄다. 그런데 갈색 외성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갈색 외성은 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갈색 외성이 행성인가? 아니면은 뭔가 제3의 분류가 있는 건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천문연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천문연에 보면은 그 질문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 질문은 아주 간단했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갈색 외성은 별인가요? 아닌가요? 예. 제목도 그거고 내용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5월 15일에 질문 올렸는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지금 5월 26일인데 예, 아직 답이 없어요.
어려운 건가? 예. 이게 그래서 답이 없으시고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우선 여러분들 아마추어 천문인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라는 책 있잖아요. 예.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잊지 않았다라는 농담식으로 회자되고 있는 저는 물론 읽었습니다. 예. 머리에 남는 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별의 일생에 대해서, 별이 맨 처음에 탄생을 했을 때 어떤 질량 범주를 가지고 탄생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 다음에 겪게 되는 운명이 다르잖아요. 그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이어그램에 가장 작은 질량을 가지고 태어난 별이 이게 갈색 외성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에서는 그거를 이제 별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색 외성이 굉장히 나중에,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왜냐면 스스로 빛을 안 내니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천문학계에서도 이론으로만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실제 이제 관측은 1994년에 관측이 성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최신 자료가 없을까 찾아봤더니 2015년 7월에요.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에서 딱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해요. 별이 스스로 타면서 스스로 열핵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빛을 내는 천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갈색 외성은 별이 아닌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행성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행성도 아니야. 왜? 갈색 외성이 발생하는 그 단계를 보니까 갈색 외성은 행성이 아니라 완전 별이 발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을 밟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별지기 마을 채널 중에 보면 최신 천문 뉴스 브리핑이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두 번째 뉴스로 별과 행성의 탄생이라는 걸 이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우주먼지, 고밀도 우주먼지의 중력 붕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초기에 그렇게 중력 붕괴를 통해서 뭉쳐지고, 그리고 양극에서 제트가 뿜어져 나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갈색 외성이 그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단지 그렇게 해서 뭉쳐진 덩어리가 자체 중력 수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열핵 반응을 촉발시키기에는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것만 안 된다 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록 이 갈색 외성은 핵융합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체 발광, 스스로 타는 이런 열핵 반응을 일으키진 않지만, 이 발생 과정은 다른 별들이 태어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을 갖는다. 그래서 이건 별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 2015년 논문이니까 논문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무슨 반론이 있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별의 정의는 스스로 탄다. 그래서 스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야기죠. 예. 뭔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별은 스스로 타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갈색 외성은 별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예, 그럼 갈색 외성이 행성인가? 아니면 갈색 외성은 제3인 분류가 있나? 이런 복잡한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별은 스스로 탄다. 그건 맞아. 하지만 스스로 타지 않는 천체도 있다. 갈색 외성이라는 천체인데, 갈색 외성은 발생 단계가 완전 별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더 되어야 별의 정의가 정확해진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루만 16A가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가까이 있는 별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딱 다룰 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 뭐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예. 켄타우로스 자리 프록시마 별이죠. 자, 이건 다 알아. 그러면 이게 세 번째로 가까운 별인데, 그럼 두 번째는 뭐지? 네 번째는 뭐지? 다섯 번째는 뭐지? 한마디로 저희들이 이런 숫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딱 나열해서 탑 10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탑 10이 뭘까? 이제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전에 앞서서 뭔가 이게 되게 이렇게 주제가 되게 좋잖아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탑 10. 주제가 되게 재밌고 좋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번 조사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별지기 채널, 예, 이제 지금 별지기 마을 채널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 아직 구독자 100명도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식앤 상식이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지식, 영문, 대문자, N, 상식. 예, 그 채널에서요, 2020년 3월 27일에 그 가장 가까운 별 탑10을 올리셨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올리신 동영상이 무려 조회가 17만 5천회. 지금 요 채널은 그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고, 그리고 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천문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도 굉장히 좋고, 나레이션도 좋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혹시 그 지식 N 상식 혹시 모르시면 그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그 천문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상식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탑10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왜 구태여 여기서 탑10을 이야기하느냐? 저의 조사하고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그 첫 번째, 제가 아까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별은 켄타우루스 알파 그룹 해서 알파 A, 알파 B, 알파 C. 그 중에 이제 알파 C 별이 이제 켄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켄타우루스 알파 그룹을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은요, 바너드 별이라는 별이에요. 이제 그 바너드라는 분 잘 아시죠? 그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워드 에머슨 바너드가 1916년에 발견한 적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너드가 이제 암흑성운 발견하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눈으로 보고 발견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건판에서 발견하신 건데, 그래서 바너드 천체들이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찍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머리 성운, 그게 바너드 33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게 또 안시 관측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뭐 자기 프라이드를 이제 막 하시는 막 이런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바너드 별도 사실 이렇게 관측하기가 쉽지 않은 별이죠. 이게 육광년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데, 이 바너드 별은 그 고유 운동이 가장 큰 별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1년에 무려 10.25초씩 이동한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초속 108km의 속도로 태양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1만 1800년이 되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인 3.85 광년까지 접근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 예, 켄타우로스 자리 프록시마 별이 4.2 광년이니까 뭐 그거보다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까운 별이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루만 16AB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지식앤 상식 채널에서는 세 번째 가까운 별의 이 루만 16A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순위가 갈립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가장 가까운 별이 루만 16AB, 이거 이중별계니까 루만 16AB 6.5광년이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 가까운 별, 이제 그 지식 N 상식 채널에서는 세 번째 가까운 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 가까운 별이 바로 볼프 359라는 별이고요. 이게 사자 자리에 있는 적색거성이라고 하고요. 거리는 7.8광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까운 별. 다섯 번째로 가까운 별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별이에요. 그 북반구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볼 때 가장 밝은 별 뭐죠? 예,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 8.5광년에 있는 별. 시리우스도 이중별인 거 아시죠? 시리우스 AB 있죠. 예,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로스 154라는 별입니다. 9.69광년 거리에 있고요. 이게 궁수 자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궁수 자리 V1216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에리다누스 강자리 엡실론, 에리다누스 엡실론 이렇게도 부릅니다. 에리다누스 엡실론 별입니다. 이 별은 두 가지 이유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별이에요. 먼저 그 에리다누스 강자리 엡실론 별이요, 그 우리 태양의 초기 조건하고 아주 비슷하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어린 태양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에리다누스 강자리 엡실론 별 주위에서 외계 행성도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태양계의 소행성 벨트하고 유사한 그런 띠도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 자체도 우리 태양의 초기 조건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 행성계 자체도 우리 태양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별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로스 128이라는 별입니다. 11광년 거리에 있다라고 하고요. 아홉 번째,
이 9번째로 제가 들고 있는 별도요, 그 지식 앤 상식 채널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조사한 거하고 좀 다른데요. 제 조사에 따르면 9번째로 가까이 있는 별은 그 공동 9위인데요. 둘 다 11.4광년에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은 개자리 알파별 프로키온입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백조자리 61AB별. 예,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가 채워지죠.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4.2광년 거리에 있는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 켄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별,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프록시마 자리, 좀 더 정확하게는 아니라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는 그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 별계,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별은 바나드의 별, 그리고 세 번째가 루만 16AB, 그리고 네 번째가 볼프 359, 다섯 번째가 시리우스, 여섯 번째는 로스 154, 일곱 번째는 에리다누스 강자리 엡실론 별, 여덟 번째 로스 128, 그리고 아홉 번째가 공동 9위 해서 프로키온과 백조자리 61AB 별. 예,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루만 16AB 뭐 평광 분석을 통해서 뭐 대기의 패턴을 발견했다. 뭐 전문 천문학자들한테 유의한 그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전문인 제가 보기에는 그 이름 독특한 그 이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리고 갈색 외성이 별인가 아닌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갈색 외성도 별이다. 스스로 타진 않지만 별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탑10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등장하는 뭐 다른 링크라든가 그 상세한 내용은 그 동영상 아래 설명문에 자세하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문학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네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